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원 조사, 해킹 위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기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직무수행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 국회 안에서 수십 번이나 폭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킬 때 가장 큰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지나가는 개도 우습겠습니다. 그때 절대로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서야 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자기 자신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ohn Han-gil is the top instructor for Korean history and civil service exams, having trained numerous students and gained significant recognition. He has criticized martial law, and he was once a member of NOSMO, a group that supported the opposition party president Roh Moo-hyun. Now, he has caused a great stir by posting videos criticiz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opposing impeachment. Currently, he has been reported to the Democratic Party. 정당에 치우치는 방송,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200만 명 넘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요즘 언론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강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원흉이 바로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계엄군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정확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이라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뭐 북한의 해킹 위협이 있었다 치면은 국정원의 조사를 또 받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자 국회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다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뭐 선거에서 보통 떨어져 가지고 억울하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수룩 들어가면은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은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은 역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교도소나 또 해외나 또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동하면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작업으로 당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은 뭐랬습니까? 바로 전자개표 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기다리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오늘 뭐가 밝혀졌느냐 하면은 12월 3일 비상기염 때 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기염군을 투입시켰는지 바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건이 나왔습니다. 즉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원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 덩어리, 비리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에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원 조사, 해킹 위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기꺼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 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소전 한 표가 헛되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한 건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영상에서 전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조작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콘텐츠는 유튜브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카톡 계엄령, 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 하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말 똥볼 중에 똥볼을 쳐버렸죠. 이 한국사 1타 강사이신 전한길 선생님이 요즘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래선 안 된다 하면서 이 현대사를 아주 강하게 지금 최근에 시국에서 비판하고 계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구글에다가 가짜뉴스라고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주당 국민소통국입니다. 이러면서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출소, 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 제보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 불법 현수막, SNS 채널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제보받아 면밀히 모니터링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 꽃보다 전한길 유튜버가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동영상, 이게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제보된 건수가 18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정식 신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걸 올린 겁니다. 글쎄요, 저 이거 민주당 이거 제정신인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바로 나섰는데 민주당의 입틀막 독재 언제까지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의 선관위가 대한민국 혼란을 초래했다는 영상을 구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했습니다. 예, 카톡 계엄령, 여론조사 탄압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 하려는 거냐. 동영상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가타부타 설명도 없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형태에 대해서 아주 오싹함을 느낀다. 이렇게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어떤 행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한길 선생님을 저희가 펜앤드마이크가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안녕하십니까.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시험을 조금이라도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사 강의를 해오신 자 1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 꽃보다 전한길에서 요즘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국 논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이 지인 통해서 연락 와서 지금 방송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 저도 좀 아까 있었던 일이라서 얼떨떨하거든요. 민주당 예. 뭐 파출소에 그거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방송 뭐 하실라 안 할까 말까도 하다가 지금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예. 예, 안 그래도 뭐 걱정이 되네요. 그 일단 뭐 고발당했다 할게네. 네. 내가 뭐 잘못했지? 저는 오직 학생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물어본 거는, 네. 비상계엄 이후에, 원래 제가 중간중간에 시사적인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 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획 할 때도,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다. 2,000명 못 박으라고 하는 그것도 비판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김건희 여사님 문제 이럴 때도 가끔 이야기해요. 예. 가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 기존에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 한 500개 가야 되거든요. 네. 뭐, 그 앞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공무원들, 제가 공무원 강사니까, 이래 공무원들이 들어야 될 어떤 마인드, 공무원들이 부당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공정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때 뭐 그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선소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기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최근에 올린 거는, 이제 비상계엄 그때부터 시작됐죠. 예. 그 비상계엄 날 나중에 저도 뭐 첫 번째 올린 영상 제 거 보면은 이거 미친 짓이다라고 제목 올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저도 역사 가르치는데 5.18이나 뭐 그죠 12.6이나 또는 뭐 4.19처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나 21세기에 라고 해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는 멘트가 유튜브 올라가 있고요. 예. 그 뒤로는, 조금 그 뒤로 이제 좀, 약간, 제 생각에 역사적으로 임금이 통치하거나 대통령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왜 내란이 이렇게, 내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탄핵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임금이 통치하고 대통령이 통치하더라도 내란은 원래 권력 갖지 못한 사람이 있죠. 뭐 반란 일으키잖아. 홍경래 지역에서 뭐 있잖아. 그런데 이거 내란이지. 뭐 어쨌든 간에 내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이 돼버렸고 지금 탄핵소추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사건을 좀 알게 됐죠. 어허. 예? 네네. 네, 좀 이제 뭐 보니까 이거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이상해요. 예. 그 뒤로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저는 좀 깨닫게 됐죠. 요즘 뭐 이거가 비상 계몽인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 좀 일어나는 일들 보면 사법부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언론도 좀 보도하는 게 뭐 전에부터 그랬지만은 좀 지나치게, 워낙 이제 탄핵 정부니까 뭐, 솔직히 수면 위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전에 안 보였던 것이. 그리고 우리 가빈 사양처 세란식 충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란식 충신이 이제 세상에 의지로 보면은 충신과 간신이 드러나잖아요. 어허. 예. 그 다음에 가정이 힘들어 보면 양천지, 악천지 드러나듯이 이번에도 경험 터지고 난 뒤 일어난 일들을 다 저만 그랬겠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이거는 국민한테 좀 똑바로 제가 역사 강사로서 제 카페에도 운영하는 카페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헷갈려 하길래 제가 그냥 팩트 체크죠. 그래서 예. 첫 번째 그냥 올린 게 대한민국 이러다 무너질 것 같다 걱정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거 완전히 그 붕괴된 것 같다. 사법 신뢰도 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이거는 국민들을 이거 선동하는 거다. 이거 가짜 뉴스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렸고 세 번째 올린 게 이제 이번에 올린 게 성관이었어요. 예. 그 성관이 문제가 워낙 뭐 이거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러는데 조금 뭐 이렇게 폭발 파장이 커질 줄도 저는 몰랐거든요. 예. 저는 그 역사 강사로서 그냥 이번에 그 성관이가 좀 난리 아닙니까 지금요? 네네. 뭐 제 영상도 보니까 뉴스에도 뭐 45, 한 50분 되셨던데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뭐냐면은 제 내용은 저는 학자나 이런 교수 이런 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냥 강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팩트 체크했어요. 또는 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드렸죠. 강사로서 알기 네네. 쉽도록. 그 어제 성관이도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뭐 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냐. 지난 했는 것 중에서. 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부정선거 비리 같은 것도 다 드러난 걸 제가 영상 올렸고 예. 기존 보도된 거 그리고 뭐랄까 부정선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재명 전에 그 야당 대표도 전에 그 부정선거 의혹 있어줬다 제시했었거든요. 언론에 예.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도 저는 김두관이면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당 의원도 이야기했고 전 여당 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면 성관이가 그동안 깨락하는데 잘 안 깨거든, 이거 오픈 안 하고. 뭐 지금 보도자료 내놓으면 언제나 감사원 보도 잘 받았다, 국정원도 잘 받았는데, 에이, 다 드러났는데 맨 안 볼라. 그럼 뭐, 영장 제시하면 언제 오픈할 때 하는데, 그 영장 제시하는 게 법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성관이 위원들이 전부 다 대법관들이 겸직하는데, 예? 그 자기들끼리 뭐 짜고 치는 거죠. 의혹 있을 수 있죠. 누가 신뢰하겠죠. 전에 그 부정성 의혹을 뭐 고발했는데 법관이 이렇게 뭐 투표 개표 제도 안 해봐야 확인도 안 하고 비례대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떨어진 사람들이 왜 억울해가지고 많이 제시했잖아. 저도 사실은 이번에 부정선거 이렇게 의혹 나오기 전에는. 네. 원래 부정선거 제시하는 사람들 이거 음모로 나와가 뭐 떨어지나니까 아쉬우니까 저러겠지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메인 우리 뭐 방송에 잘 안 나왔지만 요즘 유튜브가 더 정확한 것 같아. 예. 예? 방송은 뭐 노조라든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예.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돈 벌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팩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진실되게 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 꽃보다 전환길 채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항상 그렇게 봐라. 팩트 체크하시죠. 예, 그래서 언론 보지 말고 내 거 봐라. 하하, 예. 이렇게 하듯이. 아니 그동안 네네. 쭉 시국 비판 방송도 해오시고 어떻게 보면 역사 강사로서 학생들한테 네. 하고 싶고 학생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이걸 네. 지금 갑자기 민주당이 네. 지금 구글에다가 신고를 해서 선생님의 네. 유튜브 방송을 갖다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좀 뭐 고발 고속하니까 저는 뭐 평상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죠. 어허.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요즘 왜냐면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카카오톡도 뭐 이게 하면은 검열하겠다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뭐 자기들 뭐 있잖아, 낮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뭐 있잖아요. 뭐 협박하듯이 또는 막 이렇게 압박하던데.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건 아니죠. 이건 뭐 아니, 민주당이라 하면서 민주주의인 게 없잖아요. 하하, 예. 그게 민주예요? 그럼 전체주의가 독재로 가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저만 그렇겠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 보면은, 말이 되냐고. 예. 이게 어느 시대 때인데, 지금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법으로 가지고 입 털막하고, 예.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민주당이란 말 하나도 없죠. 그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원래 선거 의혹은 여당, 야당 대표 다 제안했잖아요. 예. 의혹 있다고. 근데 왜, 난 걔들이 발끈해가지고 저는 하는지 뭐, 아마 걔들은 정치적인 아마 이해관계 생각해서 그렇겠죠, 아마도. 예.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 26년간 역사 강의했거든요. EBS 공영방송 됐잖아요, 수능 강의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강의도 하면서 역사적으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제가 현대사 가르칠 때 보면은 예. 아주 균형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올려진 거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 내가 찬양한다 하는데 그 새끼들 왜 고하는 거야. 이승만 독재했다는데 빽도 이야기 하잖아요. 3.1 예. 부정선거 했는 것도 나쁘다고. 예. 하지만 잘한 거는 또 공산도 막아내고 주한미군 주둔지키가 우리나라 지금 70년가 전쟁 없잖아. 미군 덕분에요. 예. 얼마나 고마운데 이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인천상까지 없으면 공산화 됐을 건데. 예. 그 한미상호방 일조약 맺고 이런 거 잘한 거 아니냐. 여성 평등 그 선거권도 주고 뭐 이런 거 잘한 건 잘했다 못하면 뭐 저를 또 뭐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런 걸 뭐라 하나 이렇게 프레임식이라 합니까? 예. 거구 이지랄하던데. 아니 저보고 거구라는 놈들은 지는 극좌빨이야 아마. 이만큼 균형되게 26년 역사 강의 온 사람 내 제자가 몇백 명 200만이 넘는데 예. 다 아는데 뭘 거구야 거구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200만이 넘는 제자를 길러내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좌나 우로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공무원이 되길 바라시면서 교육을 시켜 오셨고. 당연하죠. 제 제자는 예. 경찰도 많잖아요. 소방관도 많고 걔들 직업의식 얼마나 투철한데 국가를 위해서 지킨다고. 네네. 걔들한테요 얼마나 균형되게 걔들 공직자로 사명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 저보고 뭐 거구락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볼 때 원래 사람 자기 주관이잖아요. 지가 워낙 왼쪽을 삐뚤어져 있고 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우로 보이겠죠, 거구로. 왼쪽에서 보니까 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죠. 상식.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30 세대와 모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첫 번째 이런 제목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있었던 비상계엄과 그 뒤에 일어나는 탄핵정부 그리고 급기야 최근 전한길이 어제 민주당 파출소부터 고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한길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로 드디어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의도에 집회에 처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나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지난 26년 동안 EBS 강의를 포함해서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에게 언제나 역사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30 내 제자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그리고 탄핵정국 속에서 지금 국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또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지요. 그 속에서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고 사법부는 지금까지 체포, 수사, 재판 과정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실망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그렇게도 제가 사법부 많은 판사님들은 물론 잘 판결하시지만 일부 편향된 정치적인 판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지금 막 보면은 눈에 보이죠? 어떤 언론사는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이미
뭐 객관적인 보도 처리가 안 합니다. 뭐 제목 뽑는 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 현혹되고 있고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뉴스에 의해서 저는 비록 작은 유튜브 채널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도선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늘 본보기 삼아서 제 제자들에게도 정직하게 가르쳐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2030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지율이 낮도록 여론조사 나오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구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아니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뭐 협박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민주적인 게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요즘 와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청년들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가짜뉴스다 이런 걸 전혀 가만두다가 자기들이 불리한 거니까 또 뭐 고발하고 급기야 또 선을 넘었지요? 최남길이가 이틀 전에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됐죠. 근데 최남길이가 야 선관위 이거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하자. 이게 뭐 잘못됐죠? 강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도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서 선관위에다가 제가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최남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급한 김에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저는 지금 손해보더라도 일타 강사로서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제가 민주당에도 고발당하고 이러니까 당장 제 뭐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뭐 그리고 이런 데서 공격 많이 들어오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뭐 욕먹을 각오하고 손해보더라도 뭐 저도 신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죠.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목이 나고 이러면 비겁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작은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까지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지난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안 난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력 세계 6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이죠 5위입니다. 여러분 198개국 중에서 이 정도 국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더욱이 지난 2024년도에는 무려 수출액이 사상 최대가 되어서 6,800억 달러를 넘어서 일본과 거의 불가할 수준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역사 강사로서 우리가 식민지배했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능가할 수 있고 따라가는 데서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5년간 식민지배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하고 대등해지면은 이거는 얼마나 긴장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런 것도 국뽕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은 영국에서 200년간 이루어졌던 민주화를 지난 40년 동안에 민주화까지 이루어낸 대단한 국가이자 민족이죠. 뭐 당연히 목숨 걸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을 해주신 많은 선배 열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그분들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오직 자식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셨던 그런 분들의 헌신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대한민국에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늙었다 우리가 꼰대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그런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침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결국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안보총괄하는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치안과 안전총괄하는 행안부 장관도 그리고 경찰청장까지도 모두가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방국가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못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계속해서 쪼여오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대외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은 풍전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탄핵이다 뭐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하고 조롱하고 있죠.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고 구한말 개화파와 척사파가 싸우고 결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역사 강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을 듯하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침몰된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나라 걱정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원고 쓸 때 울면서 썼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오늘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시와 달리 한 50일 지나면서 최근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내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장대로 합법적인 계엄이고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며 국회의 폐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났음에 대해서 호소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군인들이 막 국회 왔다 갔다 이러니까 뭐 이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찬찬히 한번 따져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 강사로서 그러고 보니까 내란이라 하는데 비상계엄이라 해서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웬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데 사이렌도 안 울려. 저는 그때 깨가 있었거든요.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뭐 좀 교통 통제를 하나? 이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화면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국회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한 2시간 안 됐나요?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버리고 맞죠? 그리고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라고 그저 발표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밤에 잠잤던 사람은 다음날 비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너무 평화롭게 끝나서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 더 생각이 뭐냐면은 비상기업이라 하면 그리고 군인들이 투입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5.16 군사정변 때요 동원된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만 5천 명이 돼요. 그리고 12.12 사태 우리 서울에 보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군인 수가 280명. 그 다음 더 많은 선관위에 297명이 들어갔잖아요. 기껏해가지고 10분의 1도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50명이 국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국회의원들을 막 협박해서 의정활동 중단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까?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실탄도 지급 안 됐고 그 다음에 군대 숫자도 국회에 기껏해 280명 적어도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려면은 한 적어도 한 몇천 명은 돼야만이 가능할 건데 국회 사단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끔찍한 것을 선포했을까?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은 도저히 국회의 폐악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마비되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마비 상태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산안까지 삭감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많은 탄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탄핵 이전에 22번,
그리고 그 뒤에 7번에서 총 29번의 야당 주도하에 정부 관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부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리고 조폭이나 범죄자 수사하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또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유언비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 사람은 아마 임명대가 이 일도 하기 전에 탄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직무수행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 물론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당은 또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담당하는 현재 부총리죠. 부총리도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요. 말 잘 들으라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탄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한 그런 탄핵이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알게 된 바로 비상기업 선포의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삭감 내용을 국민들이 또 알게 되었지요.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맞나요? 빵원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들의 특경비 또 특활비 587억 원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갸우뚱하죠. 거기다가 뭐 경찰들의 치안 활동비라든지 이런 경비도 예산도 31억인가 또 영화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범죄 잡으려고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강도들하고 싸우고 조폭과 싸우는데 그 수사비 없어가지고 그 마동석이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서 목숨 걸고 우리 치안 지켜주는 경찰, 검사들,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하고 이런 활동비를 왜 삭감하는지 그것도 영원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도 강연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초급 간부들, 부상관이나 우리 장교분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들 지금 사기가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군 병장 월급 200만 올리셨잖아요. 그럼 직업 군인인 평생 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사명감 속에 일하는 그 직업 군인들, 초급 간부들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처우 개선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전환길이가 어쨌든 이제 목소리 내가지고 우리 군인 장병들, 초급 간부들, 부사관 장교들 처우 개선 꼭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목소리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소방관 같은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국방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니까 지금 평화가 있는 거고, 경찰분들이 치안 유지해주니까 우리 편안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위급할 때 소방관이 진짜 빨리 와서 우리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처우 개선돼야 되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낮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자부심과 그다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명예롭게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을 이번에 또 삭감해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죠. 저는 화가 납니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선관위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도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도 수사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 서버 해킹 당한 것도 조사해보려니까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었고, 감사원의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서는 모든 감사를
잘 받았다라고 지금도 언론 플레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중앙선거 일방적인 이야기고,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국회에 와서 사무총장이나 선관위원장이 했던 해명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도 자료들만 해도 넘쳐납니다. 인사비리만 해도 딱 떼놓고 지난 1200건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아니, 제 제자들이 선관위 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뭐 억억 덩어리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겠지만 완전히 개선되고 나면은 본인들도 선관위에 근무하는 걸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당 대표, 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뭘 잘못됐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핫하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 공수처와 공수처장, 그리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연일 TV에 모든 영상에서 우리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그리고 구속, 법원에 대한 어떤 꼼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30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 그리고 절차적인 정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하고 달리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고 바로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막 있잖아요. 한쪽 방향에서 편파적인 방송에도 국민들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뉴미디어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이 TV에서 편파 방송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2030 시대를 더욱더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공수처, 원래 원칙적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경찰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다라고 하고 그것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네가 왜 수사하느냐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도 거부하게 된 거죠. 반면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원칙을 벗어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것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즉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원칙을 어긴 거죠. 특이하게도 어디에다가 청구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의구심 갖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마라, 그냥 우리 원칙 들어간다. 야, 이 시위가 누가 믿겨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 정도는 판단할 건데, 거기다가 서부지법 판사의 체포영장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형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에 예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예외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 무슨 이야기 떠오르는지 아세요? 판사가 법도 만드네 이러잖아요. 아니 판사는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이지,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일하라니까 국민들이 열받지. 아니 나는 진짜 영상 찍으면서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체포 과정도 보게 되면은,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그런데 수사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 않나요? 물론 내란 혐의니까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해는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런데 굳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보란 듯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경찰 동원, 또 경찰 동원할 때도 어떤 경찰 동원하나 또 논란이 되지요.
경호처에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또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경찰하고 연결한다고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오픈했잖아요. 모든 뉴스 다 나왔죠? 아니, 나 경찰도 이상해요. 경찰이 야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나요? 이게 전부 다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되고 난 뒤에 지휘체계가 붕괴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경찰들 보면은 진짜 이런 의의가 없는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에?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영장은 발부되었고 이런 꼼수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너무나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일부 시위대가 급기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은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일부가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최악의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건물에 난입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중 안타깝게도 2030이 절반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8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합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당연히 법치주의니까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리고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본 바대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의 어긋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반칙이 일어나니까 많은 청년 세대들은 분노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수처 보면은 의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잡아다 놓고는 수사도 못해요. 대통령 거부하니까 수사도 못해요.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의의가 없습니다. 공수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무능한 공수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난입사태 때 당일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오후에 석방된 한 20대 청년이 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서 올렸던 영상인데 유치장 수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 날짜로 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80만이나 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저도 감동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썼는 글에 보니까 구구절절 대한민국에 자기가 배웠던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기껏 이거냐고 공정과 상식과 절차는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애국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라는 정신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은 현재 과격한 행동으로 본인의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이럴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청년이 가졌던 생각 그야말로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성세대의 한 아저씨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간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으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방향은 좀 다를지 몰라도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시위하는 걸 그냥 구경이나 하고 TV에서나 보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정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저께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수십 번이나 폭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이 있거늘 하늘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04년 성남시 의회 건물에 난입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 정청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제에 난입해서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가지고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미 대사관 관저 응접실에서 직원을 인질로 잡고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한다, 주한 미국 대사의 취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징역 2년의 처분을 받았었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저분들의 범죄를 다시 가져와서 문제를 삼거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다 받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도 당시 20대 대학교 재학 중이던 청년 나이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되고 당시에는 혈기가 앞서서 너무나 철없이 실수를 했었다거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들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봐 달라는 뜻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마찬가지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그들 중에서 폭력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피해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선별해서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시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2030 세대들이 이재명 대표님과 정청래 원내대표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2030 세대들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을 반성합니다. 부디 2030 세대 청년들만큼은 선처가 베풀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처 입은 우리 경찰분들도 대부분 제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충돌과 피해와 고통을 맞는 것은 사실은 경찰이나 시위대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과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비상계엄 선포는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앞으로도 비상계엄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근데 그 비상계엄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번의 탄핵, 그리고 정부의 필수 예산 삭감에 대한 일방적인 야당의 삭감,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알 수 없는 듯한 동의하기 어려운 행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처음 비상계엄 선포할 때와 달리 계엄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서 50% 가까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또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국민들과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국민들 다 같은 마음으로 제발 헌법재판소만큼은 앞에 있었던 그런 꼴불견의 공수처와 그리고 서부지법에 동의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많은 국민들은 이번 헌재만큼만이라도 제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다시 한번 되찾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안타깝게도 여러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많은 국민들이 또 국론 분열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있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두고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킬 때 가장 큰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헌지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심판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소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는데 그래도 그게 짜장면이야 라고 먹으라 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우습겠습니다. 그러나 헌지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서는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헌법재판관 중에 문형배 재판관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친분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여당에서는 이거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재판관을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헌지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참 이러니까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2030 세대들이 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도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쪽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됐는지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영상에도 제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위에 우리 국민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그 결과로서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희망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꼼수가 아니라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저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 심판의 기준을 두고 여야를 떠나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전한길, 그래서 2025년 1월 25일 토요일부터 이제 오구에 집회로 나갑니다.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당시에 강경대 열사의 사망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한다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저 역시 대학교 때 집회 나간 이후로 벌써 30년 지났네요. 30년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2030 세대들과 국민들과 함께 기꺼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단체들과 또 편향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선동 기사가 난무하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2030 세대들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는 분명히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저울 위에 저는 달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저는 반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말씀하신 담원과 그리고 용산관저 앞 경찰과 경호처 대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때 그때 절대로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서야 진심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은 자기 자신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다시 국무총리가 복귀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국방, 사회, 우리 국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못다한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단은 대한민국 살려놓고 정상화시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지금의 현실에서 더 이상의 탄핵과 혼란과 분열과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 50일간 있었던 국가의 이미지 실추와 그리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 국론 분열, 이거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보든 보수든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정치 표얻기 위해서,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좌파, 우파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동하고 집회에 나오는 2030 세대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많이 감동했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희망은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들을 끝까지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입니다. 제가 여의도 집회 간다니까 아시죠? 광화문 집회하는 쪽에서도 거기도 요즘은 2030 세대가 대세랍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태극기 부대 이러면은 수구단체, 그 다음에 그냥 노인네들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진짜 놀랍습니다. 2030 세대들 역시 다르구나. 역시 그들에게 도움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주체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를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이 만들어갈 그들이 메인스트림 줄이죠. 대한민국에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는 자기들이 만들어가겠다는 그걸 보고 저는 그동안 네가 뭘 아냐, 너희들은 빠져라 무시했던 제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2030 세대들께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희망을 봅니다. 저 역시 2030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생의 말씀 되새기면서 다시 저도 역시 도산 안창호생처럼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와 민족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관되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셨던 도산 안창호생처럼 저 역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인이 말씀하셨던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한 번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모두 2030 세대 여러분 모두 모이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전환길도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난 한 청년의 수기가 화제입니다.
작성자는 수기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2일 오후 5시경 석방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다며 수기를 한 사이트에 게시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하다며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는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